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선종이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의 내용하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바로 신라의 문화가 어떻게 통일신라의 문화가 어떻게 이제 활발하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발해가 건국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발해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건 모습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수업을 순서대로 이제 수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면 12강 들었다가 15강 들었다가 그러다가 10강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역사는 제일 중요한 그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비록 수업은 그대로 다 들은 것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점 명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길 바래요. 자, 이제 지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 4페이지, 교과서는 7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선종에다가 별표 2개 쳐주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선종은 통일신라 말기 시대와 관련해 가지고서 더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선종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였었어요.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자,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불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나뉘어지게 돼요. 처음에 오당마스타르타 바로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점차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되는 과정 중에서 개인의 해탈만을, 개인의 구원만을 바라는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상자부 불교라고 하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상자부 불교 말고 스님이 혼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많이 쌓은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수행을 쌓지 않았었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 전부 다를 해탈 혹은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종교가 등장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대승불교라고 하죠.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됐던 것은 바로 이 대승불교입니다. 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설파하거나 혹은 수입했었던 바로 이 불교도 전부 다 이 대승불교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대승불교에 포함되긴 하지만은 좀 독특한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었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종입니다. 이 선종은 사실 기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그런 불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교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뭘 알아야 됐었냐면 바로 글자를 많이 알았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돼요. 중국어 전파돼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것이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로 가긴 너무 힘드니까 주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중국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불경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경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식의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문자가 없었습니다. 이 불경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중국의 한자로 그대로 이제 이것이 읽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귀족들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불경책을 많이 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백성들이 불교를 믿고 싶어도 당시에 이제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불교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즉 글자를 통해 가지고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파를 이뤄서 우리는 교종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화엄경이라든가 법상경이라든가 뭐 천태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토종이라든가와 같은 것이 여기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가 전파하게 되냐면 바로 이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선종은 이제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사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글자로 쓰는 그 순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글자로 쓰는 사람이 이해를 한 방식으로 글자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글자를 쓰다 보니까 이것은 석가모니의 온전한 가르침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플러스 그것을 옮겨 적은 사람의 견해도 같이 들어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글자를 통해 가지고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이제 전파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었던 종교가 바로 이 선종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선종은 무엇을 통해 가지고서 즉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느냐? 자, 동그라미 2번 바로 참선, 그다음에 한쪽 수행,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것은 이제 교종의 경우에는 자, 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선종의 경우에는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참선과 수행, 여러분들 글쎄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선생님도 잘은 몰라요. 알기 쉽게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명상 같은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 근데 그 외에도 이 수행 안에는 여러 가지 정답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선종의 경우에는 글자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림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당시에 문자를 굉장히 싫어하고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귀족의 입장에서는 둘 다 가능하니까, 즉 글자든 아니면 봐가지고서 따라하든 이것은 정말 가능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백성들의 경우에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교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선종의 경우에는 바로 백성들에게 부처님이 수행하는 방식을 일단은 눈으로는, 이것도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백성들에게 눈으로는 볼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을 했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바로 이 선종에 열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바로 이 선종은 통일신라 시대 후기에 굉장히 급속하게 사방팔방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 강조,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당시의 지방의 세력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이제 호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방의 강력한 세력들이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 선종을 잘 대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대거 선종 계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찰들을 많이 건립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3번 각 지방의 선종 사찰 건립,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이제 곧 또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학의 발달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개 반. 자, 유학의 확대에서는 동그라미 1번.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고구려의 대학교는 뭡니까? 여러분들, 고구려의 대학교는 바로 태학이죠. 그렇다면 백제의 대학교는 뭡니까? 여러분들, 백제의 대학교는 바로 알 수 없죠. 다만 백제의 대학교가 있을 거라고 추측만 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백제의 대학교를 찾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근데 신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 대학교를 만드는 것이 좀 늦었지만
통일신라 시대 때 이후에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말 바로 국학 신라의 대학교입니다. 국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만들게 돼요. 자, 국학을 설치하게 됩니다. 신문학, 유교, 경전을 교육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유교 경전을 교육해가지고서 이게 대학교니까 여기에서 유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유교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네 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논리를 사상적으로 무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무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뽑힌 그런 사람들은 국가의 인재로서 국가에게 충성을 당연히 바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거 이제 신라는 이 국학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많이 고위관직으로 등용을 했었겠죠. 근데 이것이 좀 더 발전하다 보니까 동그라미 2번 통일신라 시대 후기에 막 들어서기 그때쯤에 원성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원성왕 때에 바로 이제 이 유학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인재를 뽑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독서 3품과 독서 3품과 실시 원성왕 때 유학 실력에 따른 인재 등용. 근데 이것은 과거제는 아닙니다. 과거제는 아니고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국학의 유교 경전 독해 능력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에서 상중 하등급으로 매기고 이성적으로 바로 관리 등용에 참조했었다라고 되어 있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라에는 그 골품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서 상품과를 통해 가지고서 인재를 뽑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도됐다는 그 자체만 해도 꽤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표적인 유학자 중에서는 자 이제 주로 여기에서는 진골의 경우에는 아쉬움이 없잖아요. 왜? 바로 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가의 최고의 관직까지 마음대로 자기가 임명될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진골 밑에 있는 계급의 경우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실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바로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관직 승진에 대해서 아쉬움이 컸었던 계급, 육두품 계급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활약을 해가지고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은 동그라미 1번에 바로 강수와 같은 사람은 외교 문서를 그렇게 잘 만들었답니다. 삼국 통일전쟁 당시 때의 외교 문서를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신라의 위기를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넘기게 만드는 효과를 일으켰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는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설총.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설총이 바로 누구 아들이죠? 기억날까요? 바로 원효대사의 아들이죠. 이 원효대사의 아들인데 이 설총의 경우에는 당시에 신라인들을 위해서 신라만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바로 이두문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설총의 이두 정리. 동그라미 3번에는 적어주세요. 바로 최고의 천재였던 사람이죠. 최치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당나라에서 당시에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시험을 보는 빈공과라고 하는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학교 정도가 아니고 거의 장원급제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글을 적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치원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보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람들 전부 다 육두급 출신이잖아요. 근데 약간 독특하게도 바로 이제 진골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대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김대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대문 빈칸에 적어줍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진골 출신의 사람으로서 화랑새기라고 하는 책과 고순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들었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들은 지금 현재 존재할까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최치원이 만들었었던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책은 지금 현재 현존하지 않습니다. 김대문 씨가 만들었었던
바로 화랑세계와 고승전이란 책은 지금 현재는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 중에서 화랑세계의 경우에는 좀 독특합니다. 왜냐면 이 화랑세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일본의 쇼쇼인이라고 부르는 일본 역대 왕조의 일본의 왕실에 외국에서부터 바로 이제 그 선물로 들어왔었던 것을 보관하는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것도 있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에 우리나라의 제1급부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그 직원으로 활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바로 이 화랑색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갖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종이와 펜 같은 걸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랑색이 쓰여져 있는 모든 글자들을 일일이 다 적었답니다. 다 적어가지고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사람이 그 쇼쇼인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 화랑색이라는 책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현재 제대로 파악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에서는 이 책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확인을 시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 화랑색이라는 책은 약간 좀 의문적인 그런 책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있다고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번엔 3번 불교 예술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불국사의 경우는 여러분들 교과서 76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죠. 바로 이 불국사의 경우에는 이 절의 구조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감이 이번에 석굴암의 경우에는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과 예술성이 같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죠. 교과서 77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 77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일제시대 때에 일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일제시대 때만 보수했던 것을 다 뜯어내고 현지에서도 이거 다시 한번 보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도 이 보수가 제대로 이제 수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도 한다고 하죠. 그것을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기술로도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건축 기술을 신라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석굴암. 그 다음에 불탑. 이게 보통 이제 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석가모니가 사람이 있잖아요. 참 사람이 죽으면 몸속에선 그 사람이 만약에 수행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몸속에서는 바로 영롱한 요만한 구슬 같은 것이 나온대요. 이게 바로 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석가모니, 일설이긴 하지만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몸을 화장을 했는데, 근데 그 몸속에서 무려 한 3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리가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리를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인도 안에서 불교가 전파가 되게 되면서 각 지역에 여러 개의 사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찰들로 이 사리가 조금씩 옮겨가게 돼요. 이 사리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절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몸인 이 사리를 매우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이 탑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로는 스투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스투파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무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 인도의 절들은 전부 다가 절 안에다가 이 부처님의 무덤을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부처님의 무덤을 의미하는 바로 이 탑이 계속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까지 전파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치로 그 모양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통일신라 시대 때의 전성기 때의 탑은 보통 어떤 형태냐? 이중의 기단, 그러니까 이중의 받침이 있어요. 이중의 받침을 보통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통은 3층에 해당하는 그런 탑의 모습을 띄는 것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이중 기단 위에 3층 석탑 양식이 유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되게 다양한 그런 형태의 탑이 또 유행하기도 하죠. 동그라미 1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국사 3층 석탑. 불국사에 있는데 3층 석탑이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국사의 대표적인 탑은 뭐 있어요? 석가탑하고 다보탑이잖아요. 바로 이 불국사 3층 석탑이 바로 석가탑입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석가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다보탑이 있습니다. 다보탑이 10번째 동전이 있죠. 바로 다보탑이라고 하는 탑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석가탑과 같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 다보탑 등. 그 다음에 승탑과 탑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교에는 사실상 신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불교의 신은 누굽니까? 부처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바로 부처는 뭐냐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전부 다 부처라고 해요. 바로 열심히 수행, 문자와 글이든 아니면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든 간에 어쨌든 간에 깨달음을 얻은 자를 바로 부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석가모니만 깨달음을 얻은 자로서 부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다음에는 깨달음을 얻은 자가 바로 부처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님들 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부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을 위해서 지금 현재 만든 그 무덤을 일컬어서 우리는 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또 하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살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었던 그런 큰 스님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사실상 부처와 같은 존재니까 바로 그분들을 위한 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석가모니 부처하고 부처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스님의 무덤하고는 동급을 보기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절에는 보면은 탑이 보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절의 외곽 쪽에는 바로 이 돌아가셨었던 그때 당시에 스님들의 무덤들이 절의 옆쪽에 있는데 그 스님들의 무덤 그 자체의 그 건축물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 부르냐면 부도 혹은 승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뭘 모시냐면 돌아가신 스님들의 사리를 이제 모셔놓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하죠. 때문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승려의 사리를 모시는 바로 승탑. 자, 승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는 탑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탑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바로 이 시대 때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스님의 탑입니다. 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그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탑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은 범종에서는 상원사라고 하는 그런 절에 동종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종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바로 이제 현재 존재하는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서 이 종은 그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대요. 성덕왕 때 혹은 성덕대왕 때에 바로 만들어졌던 그런 저기라고 하죠. 종이라고 하죠. 이것을 만들 때는 바로 이제 아이를 종을 만들 때 집어넣었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좀 그 안타까운 전설이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서 그 종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본 결과 실제 그 종을 만들 때 아이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종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을 한번 땡 하고 치면 에밀레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종이라고 하는 이른바 에밀레종, 혹은 다른 말로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대왕 신종이라고
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불구사 삼초서탑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어떤 이제 둥글게 말아놨었던 불경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위에 걸 안 했네요. 네, 요거 하고서 할게요. 그 불경의 이름이 뭐냐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 시대 때 만들었던 불경책이 이렇게 일부가 파손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찍어낸 그런 이제 목판 인쇄본이라고 보통 여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별표 1개. 그리고 위쪽에는 불상 동그라미 석굴암 본종 불상. 그리고 봐서 바로 이제 77페이지 나와 있는 석굴암 본종 불상 보이죠? 가운데 이제 앉아 계신 점잖게 생긴 그 불상님, 이것을 여러분 봐주기 바라고. 고분 미술에서는 이 시대 때쯤에 들어와서는 묘가 있으면 묘에 이 가장자리에다가 바로 12지신상을 새겨놓은 그런 돌판들을 이제 같이 붙여놓은 그런 형태의 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분 미술에서는 바로 김유신 묘에는 둘레돌에 12신상,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와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라고 하죠. 바로 이 12신상이 같이 조각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묘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귀족 예술에서는 경주에 가면은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굉장히 거대한 안압지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이 안압지라고 하는 호수 안에서 알고 봤더니 귀족들이 그 안에서 놀다가 잃어버렸던 물건들이 발견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동과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령구라고 해서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과서 78페이지입니다. 발해가 국배어 융성하다. 1번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다 해서 독자적인 통치 실세를 정비하다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 하나입니다. 건국은 인정해주겠습니다. 대조영.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활약을 했답니다. 정말 예전에 가끔가다 이제 TV에 옛날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나오는 것 중에서는 대조영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기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최수종 씨가 이제 주연했었던. 이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대조영. 당시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고구려가 멸망을 했어요. 이 당나라는 고구려를 정말 무서워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확실하게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고구려의 전체 인구 중에서 한 3분의 2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중국의 각 지역에다 다 끌어놔요. 다 끌어놔가지고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중국인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고구려를 공격을 할 때에 당나라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었던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은 바로 어디냐면 거란족인데, 이 거란족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거란 쪽의 나라를 세워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당시에 거란이 바로 이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이쪽 지역에다 영주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즉 나라를 세우기에는 만들어졌는데 일종의 당나라가 그 나라의 감독관을 파견해가지고서 너무나도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은 거란족이 당시에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는 거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 지역에 살고 있던 한족을 포함해서 각 지역에 있는 말갈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끌려갔던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여기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란족이 저기 있었을 때에 당시에 바로 이 당나라는 이 거란족과 이제 대판 붙게 됩니다. 대군을 동원해서 붙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 민족 사람들이 거란족하고 당나라의 싸움에 굳이 같이 껴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것을 피해 가지고서 바로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영주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 유민들하고 말갈족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탈출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 유민을 이끌었던 사람은 고구려인이었다는 말도 있고 혹은 고구려인화된 말갈족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바로 걸걸중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혹은 다른 말로는 대중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말갈족의 경우에는 바로 걸사비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을 이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들은 이 거란족의 땅을 탈출했었죠.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거란족은 북쪽에 있었던 돌골족과 당나라의 협공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실상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거란족은 하마터면 이때 당시에 거의 멸족을 당할 뻔했었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간신히 살아남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 거대한 싸움을 피해가지고서 동쪽으로 도망가고 있었던, 적어도 자기네들이 도망을 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생각나는 것은 옛날에 자기들이 살았던 동네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동쪽으로 가게 되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고구려의 옛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당나라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들의 규모가 생각보다 되게 크니까 만약에 이들이 고구려의 옛 땅에 도착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2의 고구려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당나라는 거란족에게서부터 항복을 했었던 장수 이해고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때 당시에 추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에 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던 그 걸걸중상, 대중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다가 나중에 좀 늙어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구려 유민들은 이 걸걸중상 혹은 대중상의 아들이었었던, 이제 드디어 나오죠, 대조영이라는 사람을 따르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대조영하고 그 다음에 말갈족의 추장이었었던 걸사비유는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열심히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이 이해고의 당나라 군대가 너무나도 가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 걸사비유가 군대를 동원해가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갈족은 사실은 이들도 유목민족의 일종입니다. 때문에 이들도 나름대로 말을 타고서 적들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 걸사비유의 군대가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이해고의 군대를 끄트머리에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 이해고의 군대는 격전 끝에 바로 이 걸사비유의 군대를 거의 전멸시켜버리고 걸사비유를 전사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대조영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대조영은 어떻게 했냐면, 남아있었던 나머지 모든 그런 말갈족까지도 이 고구려 유민에게 전부 다 통합을 시킨 다음에 열심히 자기가 지도해서 동쪽으로 가다가 이 이해고의 군대가 거의쯤 따라오게 되었을 때, 그때 거대한 산맥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천문령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 천문령에서 이제 도망가기 급급하다고 생각했었던 이 당나라의 군대는 이 대조영의 그런 유민 집단을 열심히 공격하려고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 놨었냐면 엄청난 바로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의 유민들을 천문역의 곳곳에다가 엄청나게 매보고 싶었다가 완전히 그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었던 바로 이 당나라의 군대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퍼부어서 사실상 당나라의 군대는 거의 다 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나라는 패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남은 걸사비유의 그런 말갈족과 그 다음에 바로 이 대조영이 이끌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이 당나라의 손길이 멀리 닿지 않는 것 같은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서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당나라는
나머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여기를 공격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이전에 통일신라하고의 싸움에서 정신 못 차렸었죠. 거기다가 서쪽 지역에는 토번이라고 하죠. 바로 이 티베트의 그런 군대가 공격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더 이상 발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발해는 바로 건국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국에서는 자, 대조영 박스, 대조영이 이끈 고구려 유민과 말가림 밑줄, 자, 침울령에서 자, 강의 추격국을 물리치고 이제 밑줄입니다. 밑줄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무슨 어디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게 됐던 겁니다. 동모산 근처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발해가 진짜 고구려의 역사냐 아니면 중국의 역사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내봅시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발해의 역사를 다룬 그런 역사책이 지금 현재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게도 발해의 역사책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가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국보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발해의 역사책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중국 사람들은 최근에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서 동북 지역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개의 국가들의 역사들을 중국의 역사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이것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거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로서 당시의 중국인들은 이 발해가 바로 중국의 역사다라고 주장하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엄연하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표방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별표 2개. 이건 좀 중요합니다. 빈칸이 있겠습니다. 어디 계승 의식을 표방을 했다고요? 바로 빈칸이 있겠습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먼저 주로 말가림도 사실 고구려 유민에 포함됩니다. 고구려 민족도 따로 있었고요. 그들이 전부 다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국가를 만든 거니까 사실상 고구려 부흥운동군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동그라미 1번. 고구려 유민 중심으로 건국.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발해의 경우에는 바로 고구려 민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지배층이었습니다. 말갈격도 일부 포함시키긴 했지만 대체로 보면 고구려 유민들이 전부 다 지배계층이었어요. 동그라미 2번.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 형성.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스스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외교문서를 보냈을 때 발해 왕은 스스로 자기를 고려 혹은 고구려의 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자기네 나라를 칭할 때도 고구려 혹은 고려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동그라미 3번. 스스로 고구려 혹은 고려 국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 동그라미 4번. 실제로 일본에서는 발해를 고려 혹은 고구려라고 칭합니다. 고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고구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무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대조영은 고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국가를 세우고 돌아가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2번 무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왕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씩입니다. 바로 동그라미 1번 북만주 일대를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자, 북만주 일대를 장악을 하니까 발해가 여기 있었어요.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으니까 아마도 한 이 정도까지는 장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했겠죠? 자, 북만주 일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궐 및 빈칸을 읽겠습니다. 일본과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돌궐 및 일본과 친구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뒤쪽에는 고구려의 옛날 친구였었던 돌궐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십자형 외교 기억나시죠? 근데 백제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해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에는 발해의 건국의 후이슬이었었던 이 통일신라가 당나라의 꼬등이에 넘어가지고 다시 또 손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해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왕따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발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돌궐과 바다로 쪽에 쓴 일본과 같이 연결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돌궐 및 일본과 친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 발음의 동쪽에는 흑수 말갈이라고 하는 그런 말갈 중에 인구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들이 발해의 명령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것을 알아챘었던 이 당나라는 발해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건너편에 있었던 흑수 말갈에게 좋은 말로 이 당나라에 속해지길 원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에 따라서 흑수 말갈은 많은 이익이 주어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당나라에 소속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걸 보자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말간 쪽의 국가이기도 했었던 게 바로 발해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발해는 흑수 말갈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여기서 뽑게 돼요. 그게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무왕의 동생은 흑수 말갈을 공격하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같이 포용해야 될 상대로 생각을 해야지 공격해야 될 상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은 당시에 이 무왕은 자기 동생에게 너는 지금 현재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서 바로 이 흑수 말갈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넌 내 동생이 아니고 나의 신하도 아니다. 너를 처형시킬 거야.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동생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흑수 말갈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생각보다 이건 영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만 군대는 그냥 버려둔 채 자기 혼자서 당나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누가 좀 생각나죠? 연남생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열받았던 발해가 당나라에게 따집니다. 임금에게 불충을 저지른 역적 내 동생을 당장 내놔라 라고 얘기했는데 당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죠. 그러자 여기에서 열받았던 발해가 당시에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이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공격을 하게 돼요.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을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서 바다를 건너서 산둥반도로 넘어간 다음에 산둥반도 지역의 도지사급에 해당되는 그런 관리가 있어요. 이 사람을 바로 공격을 해가지고서 전사를 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커다랗게 기세를 올리고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당나라를 맞죠. 사실 통일신라는 당시에 이 당나라를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리고 비록 대동강 이남 지역에 해당되는 땅을 통일신라가 차지했었지만은 언제나 당나라가 서두를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당나라가 통일신라 니네가 괘씸하긴 하지만 이번에 발해를 공격하게 된다고 한다면 니네들 그렇게 했었던 것을 그냥 용서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통일신라가 당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다시 한번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발해를 공격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 역시 큰 눈이 와가지고서 이때 당시 이 군대가 발해를 공격하는 것이 실패가 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발해하고 이 통일신라가 적대 관계가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3번에는 동그라미 3번 당의 산둥반도 등주 공격 장문휴. 동그라미 4번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스스로 황제국을 칭하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의 발해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해 돌궐 일본이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당과 신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싸우고 있었던. 하지만 이 싸움은 이게 끝입니다. 동그라미 3번의 별표 1개 반. 그 다음 대 왕이었던 문왕은 동그라미 1번 바로 발해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볼 수 있었던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요. 바로 상경 용천부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상경 용천부. 상경 용천부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당과 친선을 도모합니다. 동그라미 2번 당과 이제 완전히 화해를 했어요. 근데 당과 화해를 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신라와도 화해를 했겠죠.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이 문왕은 이렇게 넓어진 그런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당나라의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당나라의 방식으로 차지했었던 영토의 상당수를 따로 조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중앙과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바로 이쪽 남쪽에 있었던 신라하고 신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로 경주죠. 이 상륙 농촌부터에서 경주까지 이르는 그런 이때 당시에 공식적인 길을 마련해서 이것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동그라미 4번 신라와 교통로 개설. 하지만 별표 2개 쳐줍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발해 왕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너무 세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도 신기하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는 왕이 등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세력을 일소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발해를 새롭게 강력한 나라로 변모시키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별표 2개 쳐주세요. 선왕. 발해 선왕 때는 동감 1번 요동과 연해주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즉 이 당시에 바로 이 요동 지역까지도 영토를 확장해가지고서 여기까지를 장악을 하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일설에는 여기 있는 요동반도도 같이 먹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말갈도 이때 당시에 사실상 거의 통합을 해버립니다. 이 넓은 영토가 전부 다 발해의 영토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흑수말갈 복속,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옛 고구려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니, 좀 더 얘기한다면 옛 고구려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고 동쪽으로 더 차지했어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당나라는 전체적으로 힘이 약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발해가 힘이 굉장히 세지게 되니까 이 발해에게 좀 밑보이면 안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발해의 사신이 당나라로 오게 된다고 한다면, 당나라는 아이고 동해 바다 쪽에 있는 매우 융성하는 나라에서 사신께서 오셨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네 글자로 줄이면 볼까요? 해동성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발해를 일컬어서 당나라 사람들은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줬다고 해요. 그만큼 발해가 잘 나갔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해동성국이라 불림.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해가 어떻게 멸망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많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발해 통치제도와 그 다음에 활발한 대외 교류를 펼치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